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꾸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이제 삼국끼리 서로 이제 아웅다웅 싸우다가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국통일을 알아보기 전에 당시 상황이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삼국만 얘기할 게 아니라 주변 동북아 정세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컸던 주변 나라인 수와 당나라를 위시한 중국, 그 다음에 바다 건너서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 그 다음에 고구려 북쪽과 중국 북쪽에 있었던 유목민족인 돌거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항쟁을 벌이고 있었던 이 시기에 삼국 통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렇죠?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성왕을 전사시키고, 그리고 한강 유역이 원래 그전에는 고구려 영토이기 때문에 백제와 고구려의 원한을 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와 백제는, 그리고 신라와 고구려는 서로 적대관계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라가 어쨌든 적대관계를 만들어면서까지 한강 유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일단 중국으로 통하는 바닷길이 일단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나중에 수와 당 위시하는 중국이 협력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제는 이미 문물을 많이 전파한 일본과 친선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고구려는 수와 당과 대결하기 위해서 북쪽의 유목민족이었던 돌궐과 우호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십자형 외교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와 수, 당을 이어서 동쪽, 서쪽 이렇게 하는 관계로 우리는 동서 세력이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돌궐과 고구려와 백제와 외는 어떤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Amazing Surprise. 여러분이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남북 세력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이 대립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 이렇게 누르는 것만 있으면 아주 할 텐데, 어제 그 강릉에 이마트에 갔더니 비싼 거밖에 없고 좀 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주문해서 다음 영상 때부터 이제 꾹꾹 눌러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중국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 얘기를 하는데 왜 중국을 얘기하느냐? 중국이 분열돼 있을 때랑 중국이 통일돼 있을 때랑 한반도, 뭐 한반도만 그런 건 아니고 북쪽과 서쪽을 그 남쪽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통일될 때마다 우리나라 쪽을 공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조선도 통일했던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남북조로 나눠져 있었던 것을 드디어 수나라가 통일하게 됩니다. 수나라가 통일하게 되니까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이제 복속시키려고 하는데, 동쪽에 있었던 가장 큰 나라인 어디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고구려를 먼저 공격을 하겠죠. 고구려는 말 그대로 한강을 점령하면서까지 장수왕 때 이렇게 최대 영토를 넓혔는데요. 그때 이미 자기들은 중국과 별개의 독자적인 세계관,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항상 경쟁하는 그런 이념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나라가 이미 중국을 이렇게, 일단 중국 고구려가 크긴 큰데 고구려가 중국보단 중국이 훨씬 크죠. 일단 우리는 뭐 맨날 노래는 만주골판 달려라 관개토대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이 엄청 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제압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고구려가 당시에 수나라와 당나라를 공격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요동지역을 확대한 겁니다. 여기가 한반도 지역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동지역입니다. 이 요동지역에 산성과 이런 성곽들을 설치했던 것이 굉장히 큰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성들이 여러 성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장 요동의 대표적인 성이었던 요동성, 그 다음에 하얀 바위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대감성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성인 안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닷길로 들어올 때는 이곳을 꼭 거쳐야 했었는데요. 비사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요동 지역을 성벽으로 한 게 아니고 성곽으로 이렇게 방어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고 또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건 잘못 뽑았네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알아봐야 되는 게 먼저 수나라가 먼저 공격한 게 아니고 고구려가 굉장히 깡이 셌어요. 일단 수나라가 너 항복해, 복속해, 내 밑으로 들어와, 꿇어, 눈 깔아 이렇게 했더니 고구려가 알겠습니다. 깐 게 아니고 먼저 요동 지역에서 요서 지역으로 공격을 감행했답니다. 1만 명을 거느리고 공격을 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수나라가 물론 함락시키지 못했지만 일단 공격했던 것이 깡이 정말 셌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수나라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수나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황제들이 두 명 있는데요. 문제와 양제입니다. 수양제 혹시 네, 초등학교 때 들어봤다고요? 네, 여러분들 역시 클래스가 오지고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와 양제는요 아빠 아들 사이입니다. 수나라를 공격하고 통일했던 황제가 문제이고 그 뒤를 이었던 황제가 양제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양제가 문제를 죽이고 황제에 올랐다는 사실이죠. 수양제는 중국 역사상 폭군 중에 베스트 3 안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넘버 1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수양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공격을 어떻게 했는지. 자, 수문제와 양제는 일단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문제가 먼저 공격하면 당연히 먼저겠죠. 자, 그래서 수문제는 30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공격하지만 소득이 없었어요. 기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네, 태풍과 홍수에 밀려서 다시 퇴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건 이제 중국인들이 잠시 좀 세요. 역사상 기록을 자기가 지면 뭐 용서하고 돌아왔다든지 뭐 항복해서 돌아왔다든지 아니면은 날씨가 좋지 않아서 돌아왔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쨌든 퇴각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이 양제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13만 명이라는 30만도 엄청 많은 원주 인구 정도 돼요. 113만 명이라는 거의 강원도 인구에 맞먹는 병사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아까 봤다시피 여러분들 요동 지역에 성들이 꽉 세워져 있죠. 사실 이걸 뚫고 그냥 지나오면 안 돼. 한 군데만 뚫고 이게 구멍을 만들어 들어오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뒤에서 고구려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뭘 끊으면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뭐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죠. 밥이 일단 맛있건 없건 간에 못 먹으면 오후에 수업이 되나요? 안 되죠. 병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산을 뛰어야 되고 들을 옮기고 자기 무거운 거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병사들이 만약에 이걸 못하게 되면 밥을 못 먹게 되면 거의 끝나는 겁니다. 그냥 전투를 못해요. 뭐 정신력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되는지. 자, 그래서 이거 끊지 못하고 계속 하나하나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양제가 꾀를 하나 냈어요. 이 중에서 빼기 30만 명을 평양성으로
거의 진격시켜버립니다. 특공대죠, 특공대. 그래서 보내서 이렇게 오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문술 우중문이라고 하는 장소들을 시켜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됐어요. 왜냐면 보급로가 차단될까봐 음식들을 메고 갔었어야 됐어요, 애들이. 그것도 30일치요. 여러분 한번 도시락 30일치 한번 들고 다니시면 감이 올 겁니다. 그러면 90개를 들고 뭐 줄여서 하루에 2끼만 먹는다 해서 60개인데 한 개 막 50g 이렇게 해도 다른 군장들도 있었을 텐데 엄청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몰래 버리고 이렇게 했대요. 밤에 뭐 이렇게 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 때 이미 기지맥진한 거예요. 자, 어쨌든 고글에서는 이때 굉장히 발등에 불이 파이어가 확 떨어집니다. 이때 하지만 등장한 분이 계셨으니 바로 을지문덕 장군이십니다. 네, 을지문덕 장군은 이렇게 깊숙하게 끌고 오면서 보급로를 길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화면 양술책을 씁니다. 처음에는 항복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저희가 항복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자, 그 말을 들었던 이 수나라 장수들은 다시 평양성까지 왔다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겠죠. 네, 돌아가는 길에 조금씩 야금야금 공격을 해서 충격대를 보내서 공격을 해서 괴멸시켜버리는데요. 거의 괴멸되는 장소가 잘 알다시피 여기가 살수예요. 살수. 그래서 살수에서 거의 끝장을 내는데요. 30만 명에 갔던 군사들이 중국에 살아서 돌아가는 군사들이 2,0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전과를 성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투에서 다 죽은 건 아니고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지쳐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사망하는 그런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살수대는 아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살수에서 거의 개멸을 시켰다.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수나라는 거의 뭐 113만 말이 113만 이걸 끌고 갔다가는 거의 뭐 마을마다 남자들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전쟁을 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결국에는 뭐 무조건 고구려 원정 때문에 망했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수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나라가 멸망했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곧 당나라가 중국을 통일합니다. 우리가 이거 보이는 지도는 당나라 최전성기 때 지도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 정도가 당나라 영토긴 한데 이 정도까지 이 색깔 칠한 부분이 당나라의 영향력이 있는 건데 이건 최전성기입니다. 초창기 그렇진 않고 거의 초창기 영토는 아까 수나라 영토 정도가 됐다고 봐도 돼요. 어쨌든 이 대제국을 건설한 당나라가 다시 고구려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공격하려고 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나라도 두 황제가 나오는데요. 고조와 그 다음에 태종입니다. 당고조는 이견이라고 불리는 초대 황제고 그 다음에 이 당태종은 우리 초등학교 때도 아마 배웠을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당태종은 말 그대로 중국에서 첫째가는 명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세종대왕하고 광개토대왕을 합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감이 오시죠 그러면? 네. 자, 이런 상태인데 고조는 처음에는 고구려에 대해서 친선관계를 유지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론 이제 수나라가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걸 눈으로 목격하고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친선관계를 유지하려고 했긴 했지만 친선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고구려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에서도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중국이 이때까지 쳐들었기 때문에 이 친선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계략이다. 언젠가 쳐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사람도 있을 거고 강경파라 그러겠죠. 아니면은 수나라한테 승리하긴 했지만 고구려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수나라가 쳐서 중국입니다. 중국이 쳐서 앞팔이 부러졌어요. 고구려에서. 근데 고구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이겼다 했지만 코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엄청난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 중에서도 고구려 지배층 중에서도 싸우지 말고 우리가
친선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온건파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정권을 획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연개소문입니다. 들어보셨죠? 아닙니다. 이거 한자 달라요. 연개소문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발음이 비슷하네요. 네. 자, 이 연개소문은 강경파입니다. 이 강경파이기 때문에 이 당나라와 언젠가 있을 전쟁에 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정권을 차지하기 전에 물론 이제 지배층의 요구가 있었겠지만 요동 지역에 천리장성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초동 천리장성을 세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권력을 차지하니까 태종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왜 쳐들어오느냐? 이때는 황제 국가 입장에서는 고구려는 왕입니다. 그래서 아래 단계에 있는 군주인데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충과 효를 강조하죠.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공격을 하거나 그 권력을 찬탈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려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 입장에서 왕의 권력을 신하가 찬탈한다? 이것은 자기가 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분이었겠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이것도 봐도 되고, 이거 봐도 될 것 같네요. 요런 있는 것들은 그냥 재미로 읽어주세요. 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당태종은 아까 얘기했죠.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을 합쳐놓은 것 같다라고 쌤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양제가 못했던 이 성들을 하나하나씩 다 깨부숩니다. 그 철통 방어를 했었던 그 요동성도 깨부쉈을 정도로 어떤 성만 남았냐면요. 안시성만 남았습니다. 사실 안시성만 남았어요. 이 안시성에서 결국에는 방어를 해냅니다. 야사에 따르면 야사라고 해서 야한 역사가 아니고요. 네, 야사라고 하면 숨겨진 얘기 아니면은 뒷얘기 이런 얘기하는데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정식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주가 양만춘이라고 불리는데 영화 봤나요? 안시성? 그게 이제 조인성이 나오는데 조인성이 양만춘 역할로 나와요. 여기서 싸워서 결국에는 이깁니다. 이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태종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한 번만 쳐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쳐들어옵니다. 대표적으로 당태종도 2번이나 쳐들어오는데 실패하고 죽을 때 유언을 다시는 고구려와 싸우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뭐 경계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당고종도 쳐들어와서 다시 아들이었던 당고종도 다시 10여 년 뒤에 쳐들어와서 싸웠지만 국내선까지 쳐들어가고 평양선까지 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패배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를 아예 공격해서 죄송해요 발음이 고였어요. 이거 NG 없이 가다 보니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네. 수나라와 당나라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 수나라와 당나라를 공격했던 것은 고구려만 방어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 고구려가 한반도의 대표거든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수나라와 당나라는 결국에 한반도 전체를 만주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려는 그런 야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라와 백제는 계속 고구려를 공격하라고 뒤에서 간질 하긴 해요. 하지만 얘들은 결과를 몰랐던 거예요. 고구려가 이걸 마감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려고 했던 수와 당나라의 야욕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고구려 영상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구려 영상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그리고 나당 전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